저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아나운서 리명희입니다. 아니, 이제는 과거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이었습니다라고요. 15년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한 시간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당에서 내려온 원고를 받아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열병식,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저는 그 모든 것을 또렷한 목소리로 전국에 전했죠. 표창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붉은 휘장이 달린 표창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제 아파트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죠. 엘리베이터도 작동했고 하루에 몇 시간이지만 전기도 들어왔습니다. 명의 동무는 우리의 자랑이요. 방송국 당비서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보이는 광경들이요.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들의 초췌한 얼굴, 전기가 나가 깜깜한 아파트 창문들, 장마당에서 풀뿌리를 팔고 있는 아이들. 저는 원고에서 읽은 행복한 인민의 생활과 제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작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당을 의심하는 것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죠. 2024년 여름이었어요. 방송국 당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의 동무,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됐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해외 출장이라니.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북한에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조국을 빛내는 취재를 해오도록 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당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당원 수첩.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조국의 얼굴로 나가는 것이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평양 시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불빛이 보이는 곳은 당 간부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은 어떤 곳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 섰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었으니까요. 함께 가는 촬영 기사와 보위부 감시원, 그리고 당 간부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명의 동무, 외부 세계는 위험하오. 조심해야 하오. 감시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감시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졌어요. 대동강이 가느다란 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조국을 빛내고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붐볐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어요. 화려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옷들, 청바지, 운동화.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로운 복장이었죠. 저는 제 검은색 정장 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무엇보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스위치를 몇 번이고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죠.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내일 일정은 중국 당 선전부 방문이요. 오늘은 쉬도록 하시오. 감시원이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거라는 것을요. 내일부터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낯선 도시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었죠. 조국을 빛내고 돌아가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의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공식 일정은 오전에만 있었습니다. 중국 당 선전부를 방문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요. 하지만 호텔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감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오니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거리가 궁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 서비스입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중국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죠. 여성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시트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손님, 북한에서 오셨죠?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고향이 연변이에요. 북한 분들 많이 봤죠.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청소하러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이걸 보면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면 버리면 돼요. 여성은 USB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작은 물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위험해. 당장 버려야 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감시원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촬영 기사는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러 갔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베이징 취재용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USB를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한국 드라마 3편, 다큐멘터리 2편. 그게 전부였어요. 잠깐만 볼까? 어떤 내용인지만 확인하고 지우면 돼.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자동차 행렬, 네온 사인. 평양보다 몇 배는 밝았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카페를 운영했죠. 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치킨? 피자? 드라마 속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매일 저녁 메뉴를 고민한다고요? 배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계속 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했어요. 외국 음악을 들었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건 거짓이야. 선전용 영상일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사실적이었습니다.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죠.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일상이었죠. 카메라는 서울의 한 가족을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 먹었습니다. 수백 가지 음식이 진열돼 있었어요. 빵, 우유, 삼각김밥, 과일.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지하철을 탔어요. 깨끗했고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지나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병원 장면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뇌물을 건네는 장면은 없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박 속에서 굶주리고 있다. 방송국에서 매일 읽던 원고였어요.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전혀 굶주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워 보였죠. 시계를 봤어요.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나는 뭐였던 거지? 15년간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인민들을 속인 거였습니다. 저 자신도 속았고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USB를 뽑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눈물을 닦았죠. 명의 동무, 저녁 먹으러 가야 하오. 감시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시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감시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입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영상들로 가득했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돌아간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베개 밑에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제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죠. 창밖을 내다봤어요. 베이징의 밤은 환했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 불빛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해야 해. 한국으로 가야 해. 무모한 생각이었어요. 성공 확률은 낮았고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연자제로 끌려갈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탈북 브로커, 한국행 경로. 위험한 검색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죠. 베개에 머리를 댔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없이 되뇌었죠. 귀국 비행기는 사흘 뒤였어요.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감시원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혼자서는 호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어젯밤 찾아놓은 중국어 번역 사이트를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탈북자 도움 베이징.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 뉴스 기사였지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인권단체의 연락처였죠. 저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저는 번호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아침 8시 공식 일정이 시작됐어요. 중국 방송국 견학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죠. 감시원이 제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중국 동무들의 선진 방송 기술을 배우는 날이요. 잘 보고 배우도록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뿐이었습니다. 방송국 견학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행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명의 동무 어디 아프오?
촬영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이따 호텔 가서 쉬도록 하시오. 감시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기회였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칸막이 안에서 메모해둔 번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텔에서 몰래 가져온 중국 돈 몇 장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식당 구석에 있었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서툰 중국어로 말했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안전해요? 식당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밤 10시에 호텔 뒷문으로 나오세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정말 하는구나. 저는 정말 탈북을 하는 거예요.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오래 걸렸소? 감시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배가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호텔 가서 쉬는 게 좋겠소.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탈출까지 8시간이 남았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최소한만 담았습니다. 옷 한 벌, 세면도구, 그리고 USB. 당원 수첩은 서랍에 넣어뒀어요.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6시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호텔 식당에서요. 음식을 먹는 척했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했어요. 내일은 만리장성 견학이요. 일찍 자도록 하시오. 감시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내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내일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9시에 방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껐습니다. 감시원이 제가 잔다고 생각하게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9시 반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귀를 문에 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한 층씩 내려갔죠. 숨소리만 들렸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뒷문이 보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이 열렸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뒷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죠. 검은색 차가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요.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운전석에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남자가 말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차는 베이징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요. 곧 북한 보위부가 당신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남자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위부라니. 그들에게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죠.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남자가 떠났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 동생, 친구들 모두 생각났습니다. 제 탓에 고초를 겪을 사람들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무도 듣지 못할 사과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소식이 있어요. 북한 대사관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중국 공안에도 협조를 요청했대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남쪽으로 가야 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달, 늦으면 석 달이요. 위험한 여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차에 올랐어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죠. 매일 밤 다른 집에서 잤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지하 네트워크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저를 도와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중국 남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2달째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정글을 지나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숨어 지냈죠. 어느 날 밤 국경 근처에서 순찰대를 만났어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저기 누구요?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뛰세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을 달렸을까요?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태국이에요. 석 달째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어요.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고 싶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석 달간의 공포, 두려움, 죄책감,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제발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죠. 공항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특별한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이었죠. 사무실 같은 곳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어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3개월 과정이에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라는 게요.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기숙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이 함께 생활했죠. 여기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으니까요. 교육이 시작됐어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률, 금융.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평생 당이 시키는 대로만 생각했는데요. 3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관악구의 낡은 건물 3층이었죠.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죠? 근처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24시간 운영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과자, 음료수, 수백 가지가 넘는 상품들이 빼곡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장지들이 눈을 어지럽혔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열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양의 특별 상점에도 이렇게 많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고요? 손님 괜찮으세요? 점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진열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초콜릿 코너가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고급 간부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였죠. 가격표를 봤어요. 1200원.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를 집었어요. 포장지가 반들반들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점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삐 소리가 났죠. 1200원입니다. 돈을 냈어요. 초콜릿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살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처음 타봤어요. 하나원에서 타는 법을 배웠지만 실제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역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교통카드를 찍자 삐 소리가 났습니다. 신기했어요. 북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플랫폼에 섰어요.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3분 후. 정확했어요.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죠.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야당 강력 비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였죠.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신문에 정부 비판 기사가 실린다고요? 그걸 공공장소에서 읽는다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자유언론이구나. 책에서만 보던 개념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의료보험증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처 병원을 찾아갔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었죠. 패널들이 정부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한 패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런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고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죠. 리명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친절했어요. 북한에서 의사를 만날 때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뇌물을 준비했고 비위를 맞춰야 했죠. 그런데 이 의사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검진 받으러 왔어요. 네, 기본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검사가 끝났어요.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비타민을 처방해 준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보험 적용돼서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수십 배가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깨끗한 지하철, 친절한 의료 서비스. 모든 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갔어요. 집 근처 구립도서관이었습니다.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요. 북한에서는 검열된 책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정치, 경제, 역사, 소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북한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잠시 보다가 책을 덮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 충격은 계속됐죠. 말투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힘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이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존댓말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물건 진열, 계산, 청소. 단순한 일이었지만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방송국 아나운서였는데 지금은 편의점 알바생이었죠.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저쪽입니다. 가리켜줬어요. 손님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도 받았어요. 어떤 손님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탈북자는 믿을 수 없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꿈꾸던 곳일까? 회의감이 들었어요. 자유는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죠. 언어도 미묘하게 달라서 대화할 때마다 긴장했어요.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어요. 스마트폰을 켰어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이 뜨길래 눌렀어요. 조선중앙TV 영상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었죠. 화면에 후배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죄책감, 분노.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답은 알고 있었어요.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외로움, 차별, 그리고 끝없는 적응의 고통이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견뎌야 해.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명희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주말인데 쉬어야죠. 감사합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죠.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었어요.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수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탈북했다고 했죠. 명희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곳이 있어요. 탈북민 모임이 있거든요. 오늘 모이는데 함께 갈래요? 모임이요? 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더 컸죠. 갈게요. 저녁 6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신림동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탈북민이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한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박철수예요. 2015년에 왔죠. 리명희입니다. 올해 초에 왔어요. 아, 그럼 정말 최근이네요.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얼음이 얇아서 죽을 뻔했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2년 숨어 지냈어요. 매일 붙잡힐까봐 무서웠죠.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두려움, 배고픔, 죄책감. 저만 느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수진과 함께 걸었어요. 어때요? 도움이 됐죠? 네, 많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정말요? 진짜예요. 저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 대학도 다녀요. 야간 과정이지만요. 대학이요? 네, 사회복지학과예요. 나중에 탈북민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명희 씨는 방송국에서 일했잖아요.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주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탈북민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구한대요. 관심 있으세요? 어떤 일인가요?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명희 씨 경력을 보니 적합할 것 같아서요. 망설였어요. 제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적응 중인데요. 일단 면접 보러 가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며칠 후 면접을 봤어요. 강남구에 있는 탈북민 지원센터였습니다. 센터장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아나운서 출신이시군요. 발음도 정확하시고 전달력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최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시간당 2만 원, 주 3회 근무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나았죠. 첫 수업 날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1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 최근에 입국한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몇 달 전에 왔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겪은 충격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조금 덜 놀랄 거예요. 편의점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의 충격, 24시간 운영의 의미,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편의점 갔는데 울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공감했죠. 당연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놀라게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정부 욕을 해도 괜찮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똑같이 궁금했으니까요. 그게 자유예요. 여기서는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신기해요. 아직도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일이 생기니 삶이 달라졌어요. 매일 의미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둔 지 한 달쯤 됐는데 한 번도 글을 올린 적이 없었죠. 한번 써볼까?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24시간 편의점, 깨끗한 화장실, 자유로운 인터넷. 북한에서 온 저에게는 모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으면 해요. 올렸어요. 별 기대 없이요.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당연한 걸 감사하게 됐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북한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계속 글을 올렸어요. 제 경험, 느낌, 한국에서의 일상. 솔직하게 적었죠.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을 부탁하고 싶어요. 직원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첫 강연이었어요. 떨렸지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충격, 적응 과정.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 씨, 상담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자격증 따야 해요.
공부해야 하죠. 왜요? 저도 하고 싶어요. 탈북민들을 더 많이 도우고 싶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학원에 등록했어요. 야간 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강사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죠. 센터장이 축하해줬어요. 명희 씨, 이제 정식 상담사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 전에는 쓸쓸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봤어요. 평양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삶이 시작됐어요. 가족과는 떨어져 있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괜찮아진다고. 눈을 감았어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25년 봄이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의 정식 상담사가 됐어요.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명희 씨, 오늘 새로 입국한 분들 상담 부탁해요. 센터장이 말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50대 남성, 20대 청년.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리명희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죠. 1년 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여러분 자리에 있었어요. 1년 전에요. 정말요? 30대 여성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저도 작년 초에 입국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었죠.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제 편의점 갔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왔어요. 20대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첫날 편의점에서 울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1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 과정, 두려움, 죄책감, 모두 제가 겪은 것들이었죠.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다고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그들이 나갔어요. 50대 남성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과 만났어요. 근처 식당에서요. 명희 언니, 요즘 바빠 보여요. 응, 상담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있어. 그런데 수진아, 나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뭔데요? 유튜브.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와줄게요. 저도 유튜브 공부 좀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채널 이름은 자유를 말하다로 정했습니다. 간단한 촬영 장비를 샀죠. 스마트폰과 조명, 마이크,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첫 영상을 찍었어요. 제 방에서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희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였고 1년 전 한국에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 이야기를 했어요. 24시간 운영, 수백 가지 상품, 누구나 살 수 있는 자유. 그때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믿지 못할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으니까요.
영상을 올렸어요. 다음날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2,000,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응원해요. 당연한 걸 감사하게 됐어요.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영상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2편씩요. 지하철 이야기, 병원 이야기, 도서관 이야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한 달 뒤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어요. 2달 뒤에는 50,000 명.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한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자유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명희님 영상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탈북민 모임에 갔어요. 박철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명희 씨 유튜브 봤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철수 선배 덕분이에요. 처음 왔을 때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모임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유튜브 보고 용기 냈어요. 대학 진학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 결정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꿈이 생겼어요. 통일 후 북한 친구들 가르치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어느 날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명희 씨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을까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요. 망설였어요. TV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겠습니다. 촬영 날이 왔어요. 방송국 건물 앞에 섰습니다. 긴장됐어요. 15년간 일하던 평양 방송국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나.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MC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명희 씨 환영해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녹화가 시작됐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죠. 북한에서 아나운서를 하셨다고요? 네, 15년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죠. 인민을 속였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제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충격, 적응 과정,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MC가 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녹화가 끝났어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됐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 늘었어요. 강연 요청도 쏟아졌어요. 학교, 기업, 단체. 한 달에 10번 이상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희 씨, 내년에 센터 부장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적임자예요. 경험도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원룸이 아닌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조금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죠. 짐을 정리하다 USB를 발견했어요. 베이징에서 받았던 그거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작은 물건이었죠. 노트북에 꽂았어요.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1년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제는 화면 속 한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내년에 대학 졸업해요. 저도 상담사로 일하게 됐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잘 됐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보면서 용기 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풍경을 보며 울었었죠. 지금은 웃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에 글을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한국에 왔어요. 모든 게 무섭고 낯설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이에요.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자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고 싶어요. 올렸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언젠가 통일되겠죠. 당신의 용기에 감사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상담할 사람들, 찍을 영상, 전할 메시지. 모두 기다리고 있었죠.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어요. 강연할 때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유 속에서 태어나 자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요. 숨쉬듯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하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그리고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요. 이제 저는 탈북민 리명희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메신저 이명희였습니다. 어느덧 평양을 떠나온 지 2년 차. 긴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많은 게 변했죠. 제 삶, 제 마음, 제 꿈.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 그건 여전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거야. 자유의 소중함을 말할 거야.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선택한 땅이었고 이곳에서 제 삶을 살아갈 거였으니까요. 자유롭게요.